뭐라고요? 이 서류를 제가 읽었다고요. 하고 박영민이 허둥지둥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상혁 중위는 머리를 쥐어싸며 말했습니다. 지금 장난이 아니야. 이건 진짜 군사기밀이라고. 박영민은 이른 새벽에 생활관에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빛이 거의 들지 않았지만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띵했습니다. 전날 밤 중대장이 했던 엄포가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는 중요한 문서들이 많이 오갈 거니까 너희들은 실수하지 말아라. 하고 중대장인 김철수 대위가 강조했습니다.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지만 박영민은 특유의 고문관 이미지 탓에 늘처럼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는 분대원들과 함께 아침 구보를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군화끈을 조여매며 심드렁한 표정으로 동기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걷겠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분대장 이지훈 병장은 피곤에 찌든 눈으로 박영민을 바라봤습니다. 영민아, 너 또 실수하지 말고 잘 따라와. 중대장이 요즘 화가 잔뜩 나 있어. 하고 주의를 줬습니다. 박영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늘 그러하듯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뭘 또 실수한다고 그래. 난 그냥 조금 운이 없을 뿐인데.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실제로 박영민은 훈련 때마다 엉뚱한 행동을 해서 동료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간 투시경 훈련 중에는 다급하게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주의를 이탈했고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모든 인원에게 얼차려를 안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 탓에 붙은 별명이 바로 고문관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땀에 젖은 채로 구보를 마친 후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사물함 앞에 웬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우편물을 잘못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봉투 겉면에는 인사계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인사계에서 돌리는 문서인가 보다 하고 여겼습니다. 그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봉투를 들고 행정반에 갔습니다. 그런데 행정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행정반에는 당직사관이나 인사계원들이 있었겠지만 잠시 어디 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근무기수를 불러보려 했지만 아무 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뭐 잠깐 두고 가도 문제 없겠지 하고 봉투를 행정반 책상 위에 놓으려 했는데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서류일까? 그는 원래 이렇게 무심한 편은 아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봉투가 신경 쓰였습니다. 중요 문서 같긴 한데 하고 혼잣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봉투에 붙은 기밀이라는 빨간 글씨 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기밀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스쳤고 설마 나하고 상관이 있을 리 없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이거 혹시 진짜 특급 비밀 같은 건가 하는 궁금증이 솟았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괜히 열었다가 문제 생기면 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호기심에 기울었습니다. 조금만 살짝 안을 들여다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조심스럽게 봉투 끝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안에는 깨알 같은 문서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기무사 협조 요청서라는 글자가 첫 장에 보였습니다. 그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보통 문서는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눈이 문서에 들어가 버린 이상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본 문서에는 어떤 부대 이동 계획과 암호명, 그리고 간부들의 개인정보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으악, 이거 진짜 군사 기밀인가 보다. 하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닫아야 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대략 훑어보니 차기 지휘관 배속 계획과 특수기동 중대 외부 파견 일정 등의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이해 못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어쩌지 얼른 봉투 다시 봉하고 모른 척해야 하나 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본 내용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진짜 민간에 유출되면 큰일 나는 자료일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원래 상태로 봉투를 접고 그대로 행정반 책상 서류 더미 속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는 바랐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그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대본부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그 문서 봉투가 어디로 갔냐? 하고 분주히 사람들을 찾는 소리가 났습니다. 간부 사무실에 배달되어야 할 문서가 행정반 쪽으로 잘못 넘어갔고 그마저도 누군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결국 중대장 김철수 대위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행정반으로 향했습니다. 인사계 이 문서를 누가 봤어? 왜 봉투가 뜯겨 있어?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행정반 인사계 하사인 최하늘 하사는 눈을 깜빡이며 저는 아침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돌아오니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중대장 표정이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이 안에 적힌 내용이 누출되면 책임질 사람 누굽니까?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기밀 문서가 들어간 봉투가 누군가에 의해 뜯겼고 그 내용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대 전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소라면 큰 흥미를 가질 일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부대 내에 이런저런 문제가 겹치며 상급 부대가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간부 인사 이동과 관련된 정보가 밖으로 샜다간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잠깐 혹시 내가 봉투를 뜯은 게 들키면 어쩌지? 하고 박영민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한 짓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행정반에 문서를 놓고 온 사실을 솔직히 고백할까 고민했지만 사실을 말하면 군기교육대 직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는 소대장에게도 분대장에게도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숨길수록 더 티가 났습니다. 평소보다 잔뜩 긴장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 주위 동기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영민아, 너 무슨 일 있냐? 왜 땀을 그렇게 흘려?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냥 더워서 그래. 하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분대장 이지훈 병장은 은근히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너 뭔가 숨기고 있지? 하고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박영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부정했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중대 본부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중대장 행정보급관 인사계 하사, 그리고 다른 간부들까지 전부 모여서 유출 경로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이 시점에서
누가 문서를 접했는지 다 확인해야 한다. 하고 김철수 대위가 지시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동선과 행정반 출입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생활관 복도 CCTV가 일부 설치되어 있었고 행정반 쪽 복도도 녹화 범위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직 사관은 즉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시간대에 행정반 근처를 배회하던 인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거 박영민 이병 아니야.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영민은 뭔가 두툼한 봉투를 들고 살짝 둘러보더니 책상 위에 두고 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곧 이 녀석이 범인이구만 하고 소란스레 떠들었습니다. 중대장은 곧 분대장을 불렀습니다. 이지훈 병장 박영민 데려와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분대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분대장이 들어올 때 박영민은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야, 따라와. 하고 분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활관을 나와 복도를 지나는 동안 박영민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미 들켰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러다 내 군 생활 끝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분대장은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너 그 문서 봉투 어떻게 한 거야? 왜 뜯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박영민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호기심에. 진짜 죄송합니다. 행정반으로 들어갔을 때 김철수 대위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박영민 이병, 지금 봉투 뜯어서 본 거 인정하지? 하고 물었습니다. 박영민은 울상을 지으며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순간 주위의 간부들이 분노 섞인 표정을 했습니다. 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냐? 하고 한 상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밀 문서에 함부로 손대면 영창감이야. 라고 협박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박영민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떨궜습니다. 김철수 대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미 벌어진 일인데 내용 다 기억해.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몰랐고 그저 이동 계획 같은 게 조금 보였을 뿐입니다. 전부 외워지진 않았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중대장과 다른 간부들은 일단 부대 내에서 더 큰 소문이 퍼지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상급 부대에 바로 보고해버리면 문책이 크게 이루어질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박영민이 본 내용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본 사람한테 재갈 물리는 게 우선이야. 하고 행정보급관이 말했습니다. 김철수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일단 이 녀석은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 외부로 유출은 없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박영민은 임시로 중대장실 근처에 붙잡혀 있다 시피 지내야 했습니다. 훈련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문서 보안 서약서를 다시 쓰고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 중대의 박영민이 기밀 문서를 몰래 봤다는 소문이 쫙 퍼져버렸습니다. 야, 듣자 하니 영민이가 기밀 문서를 봤대. 하고 복도에서 동기들이 수군댔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함부로 열어볼 생각을 했지. 하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문관이라더니
이번엔 진짜 큰일을 쳤네. 하고 비웃었습니다. 물론 걱정해주는 동기들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또 영민이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분대장 이지훈 병장은 속이 탔습니다. 자기 분대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터졌으니 당장 상급자들에게 불려가 질책을 당해야 했습니다. 너희 분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저 녀석은 왜 늘 실수를 하는 거야? 하고 혼이 났습니다. 분대장도 스트레스를 받아 박영민을 볼 때마다 내가 아주 가관이다. 가관이야. 하고 화를 냈습니다. 박영민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미 사실상 전 중대가 그를 문제아로 낙인 찍은 상태였고 정말 미치겠네. 하고 그는 밤마다 자책했습니다. 게다가 문서 내용 중에 일부가 이미 병사들 사이에서 누가 승진해서 어디로 간대 하는 식으로 떠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들은 얘기를 무심코 퍼뜨렸다는 말도 있었고 이게 사실인지 루머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들 박영민이 그걸 떠벌렸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는 떠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문서를 훑어보기만 했고 의미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그를 향했습니다. 며칠 후 상급부대 감찰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서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하고 통보해 온 것이었습니다. 김철수 대위와 중대 간부들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이런 일이 불거지면 영창에 갈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징계가 쏟아질 테니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그 시점에서 중대장 김철수 대위는 고심 끝에 중대회의를 열었습니다. 야, 이렇게 된 이상 사실을 전부 밝히자. 우리가 은폐하려고 해도 감찰팀이 들어오면 다 들통난다. 대신 영민이가 정말로 내용을 퍼뜨리지 않았다는 걸 밝혀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간부들은 둘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 녀석이 정말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이미 루머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고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래도 애가 단순해서 그런가 자기가 본 걸 함부로 얘기할 애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하고 두둔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감찰팀 조사에서 의도적인 기밀 누설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야 했습니다. 결국 중대장은 박영민을 다시 불러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라. 내가 본 문서 내용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지 하고 물었습니다. 박영민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진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몰랐고 겁이 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하고 울먹였습니다. 김철수 대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다, 감찰팀이 오면 그대로 말해. 그리고 다른 병사들이 떠도는 루머는 네가 발설한 게 아니라고 밝혀야 한다. 알겠지. 하고 지시했습니다. 박영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찰팀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중위 계급을 단 조사관 2명과 하사 1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중대 본부를 찾았습니다. 중대장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자마자 중위 조사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기밀 문서가 어느 경로로 유출되었으며 현재 그 문서를 열람한 자가 누구인지 밝히세요. 하고 요구했습니다. 김철수 대위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배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박영민 이병이 우연히 그 서류 봉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용을 외부나 내부에 의도적으로 유출하지 않았고 단순 호기심으로 봉투를 뜯은 후 바로 원위치에 두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기록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루머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미 내용 중 일부가 퍼졌다는 증언이 있던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중대장과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사실 그 루머가 정말 기밀 내용을 반영하는지 여부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냥 누구누구가 진급할 것이라는 소문이 과거부터 돌았고 그것이 이번에 문서 유출과 결합되어 커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루머는 오래전부터 부대 내에 떠돌았던 이야기이며 박영민 이병이 유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고 행정보급관이 진술했습니다. 결국 조사관들은 박영민과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조사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봉투를 열어봤니? 박영민은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기밀이라고 쓰여 있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조사관은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어느 정도 봤니? 박영민은 대략 부대 이동 계획 같은 문구와 몇몇 간부님 성함 정도만 봤습니다. 자세한 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조사관들이 한참 더 질문했지만 그가 정말로 깊은 정보를 습득한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문서를 열어본 뒤 바로 행정반 책상에 두고 나왔다는 진술에도 별 모순이 없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중대장의 협조 문서와 CCTV 화면을 대조해보고 나서야 의도적인 유출은 없었던 것 같다. 하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박영민에게는 기밀 취급 부주의 및 보안의식 결여로 인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장도 그 점에는 동의했습니다. 예, 저희가 부대 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응했습니다. 감찰팀 조사는 일단락되었지만 전 중대가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며칠간 모든 병사는 보안 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고 간부들도 상급부대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고문관으로 불리는 박영민이 이번 사건의 주인공이었기에 부대 내 조롱과 비난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야, 너 그 기밀 문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혹시 나 진급 안 시켜준다는 내용이었냐? 하며 농담 삼아 괴롭히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박영민은 매일같이 기밀문서 브로커라든가 투시 능력자 같은 이상한 별명으로 불리며 놀림받았습니다. 빼놓고 있으면 삐질 테니 문서 있으면 다 보여줘라. 하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미 2번 다시는 그런 호기심을 부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중대의 병사들 사이에서도 저 중대에는 기밀 문서를 훔쳐보는 특이한 병사가 있다더라 하는 험담이 돌았습니다. 가뜩이나 고문관 이미지가 굳어 있었던 박영민으로서는 견디기 괴로웠습니다. 몇몇 선임들은 그래도 네가 간첩짓을 한 건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하고 위로해줬지만 그마저도 비아냥처럼 들렸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 중대는 한동안 뒤숭숭하게 지냈습니다. 훈련에도 집중이 잘 안 되고 간부들은 이번 사고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 며 사소한 부분까지 감시했습니다.
생활관 점호 때마다 보안 수칙 다 외웠지. 불필요한 서류나 USB 등은 절대 허가 없이 사용하지 말아라. 하고 강조했습니다. 박영민은 침울한 기분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잘못은 본인이 했지만 그는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내가 굳이 떠벌리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날 몰아붙이는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동기들은 어느 정도 그를 이해해 주려 했으나 다른 분대나 소대원들 사이에는 불신이 생겼습니다. 저의 입이 헐거운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대장 이지우는 그래도 같이 생활하는 막내를 나몰라라 할 수 없었기에 어느 날 밤 취침 점호가 끝난 뒤 박영민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영민아, 잘 지내고 있냐? 하고 묻자 그는 울컥한 표정으로 네,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분대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냐면 내가 적어도 내가 믿을 만한 애라는 건 알고 있어. 근데 남들이 널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힘들 거야. 하고 위로했습니다. 박영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대장님도 여러 번 곤욕을 치르게 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지훈 병장은 가만히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너도 보안의 중요성을 확실히 느꼈을 거다. 남은 군생활 잘 버티고 나중에 전역하고 나면 그냥 웃어넘길 추억이 될 수도 있어. 하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말에 박영민은 약간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사건 열기는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상급부대 감찰팀도 공식적으로 기밀 누출은 아닌 것으로 결론. 을 냈고 문책은 중대선에서 주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박영민은 중대 규정에 따라 영창까진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휴가가 제한되고 일종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생활관 청소나 자빌도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복무 태도를 바로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정말 더 이상 실수 없어야 한다. 하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분대원들도 조금씩 그에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영민아, 그래도 이왕 터진 일 잘 수습돼서 다행이다. 하고 위로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장 김철수 대위가 부대 내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특단의 조치로 부대 전체 보안 강화 훈련을 기획했습니다. 모든 병사와 간부가 교육을 듣고 실습을 통해 문서 관리와 보안 수칙을 체험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영민은 사례자로 언급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교관이 예를 들어 박영민 이병처럼 기밀봉투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했고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얼굴이 달아올라 괴로웠습니다. 어느 주말 사단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주말 점검차 들른 것이었지만 중대 기밀 문서 사건도 보고받았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모두가 긴장하며 대기했습니다. 사단장이 가만히 중대 본부를 둘러보더니 김철수 대위에게 물었습니다. 기밀 서류건은 처리 잘 됐나요? 하고 말했습니다. 김철수 대위는 최대한 침착하게 이에 병사의 단순 실수로 판명되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과 징계를 실시했습니다. 하고 보고했습니다.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세요.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고 일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단장은 별다른 질책 없이 식당으로 이동해 병사들과 간단한 오찬을 가졌습니다. 박영민은 혹여나 사단장이 자신을 직접 불러내 호통칠까봐 두려웠지만 다행히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대장과 간부들은 여전히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사단장님이 속으론 화가 나 계실 수도 있어 하고 걱정했습니다. 결국 중대 전체는 또다시 보안 점검을 하느라 주말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면에서 부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선 군사 문서 하나라도 허투루 관리하면 큰 소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체감했습니다. 간부들은 우편물 수령 절차를 더욱 엄격히 바꾸고 인사계 쪽에서도 배달 경로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로 병사들도 고문관의 호기심, 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평소엔 고문관이 또 실수했네 하고 웃어넘기던 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오히려 이런 일을 겪었으니 우리 중대가 더 철저해지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한편 박영민은 자신이 불러온 이 파장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종종 악몽까지 꿨습니다. 꿈속에서 김철수 대위와 수많은 간부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너 때문에 부대가 뒤집혔다 하고 몰아세웠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깨어나면 그는 한참 동안 마음을 추슬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대 내에서 작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른 부대와 합동훈련이 예정된 날 중대가 준비해둔 장비 목록 중 일부가 누락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무선 장비와 레이저 측정기 등 고가의 물품들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아 훈련장으로 운송이 안 된 것입니다. 중대는 난리가 났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훈련에서 제대로 임무 수행이 안 되잖아 하고 간부들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돌아다니며 누락 장비를 다시 찾아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박영민은 평소와 다르게 자진해서 행정보급관을 도왔습니다. 제가 목록 다시 작성하고 창고에서 필요한 물품 찾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행정보급관인 최병국 상사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듯 그를 흘겨봤습니다. 내가 하면 또 사고 치는 거 아니냐 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박영민은 진지한 태도로 이번엔 정말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표를 만들어서 누락된 장비 위치까지 다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래 해봐라. 대신 책임질 각오하고 하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영민은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꽤나 복잡한 구조의 물품 보관 창고였지만 그는 하나씩 선반과 상자 라벨을 확인하며 필요한 물품을 찾아냈습니다. 무전기 스페어 레이저 측정기, 야간 투시경 예비 배터리 등 목록에서 빠져 있던 물건들을 정리해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반으로 와서 컴퓨터로 재조정된 목록을 입력했습니다. 분대장 이지훈 병장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영민이가 웬일로 저렇게 열심히야 하고 놀랐습니다. 동기들도 저거 또 무슨 사고 치려고 그러나 하며 반신반의했지만 의외로 박영민은 무사히 필요한 물품 전부를 찾아내서 출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결국 중대는 합동훈련에 무사히 장비를 갖고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보급관 최병국 상사는 은근히 고마워하면서도 에이, 그래도 네가 사고 친 걸 만회하려면 멀었어. 하고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의외로 쓸만한 구석이 있긴 하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합동훈련 당일 박영민은 장비 사수를 담당했습니다. 무전기와 레이저 측정기를 각 팀에 배분하고 소대별로 물자를 나눠주는 업무였습니다. 평소 고문관 이미지가 강해 다들 그가 또 뭘 잘못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는 한 번도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재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이 소대는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는 연락을 받으면 그는 즉시 예비 배터리를 챙겨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흙바닥을 밟으며 종종 걸음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러웠지만 덕분에 이 소대는 장비가 끊기지 않고 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중대장 김철수 대위가 우연히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 녀석. 그래도 이번엔 제대로 하고 있군. 하고 혼잣말했습니다. 이후 중대장과 간부들은 지난번 기밀 문서 사건 이후로 정신을 차린 거 아닐까 하고 희미하게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합동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날 저녁, 생활관에서는 소대원들이 박영민에게 어깨를 툭툭 치며 잘했어. 하고 말했습니다. 너 이번에 실수 없이 일 잘 처리해서 소대장도 칭찬하더라. 하는 칭찬이 들렸습니다. 박영민은 쑥스러워하며 아, 그냥 할 일 했을 뿐입니다. 하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내가 군 생활을 좀 더 성실히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고문관 소리 들어도 대충 흘려듣고 매사에 적당히 하자는 태도였는데 기밀 문서 사건으로 큰 혼란을 겪으면서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작은 실수도 엄청난 결과를 부를 수 있구나. 내가 방심하면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본다. 하는 진리를 체감했습니다. 그날 밤 분대장 이지훈 병장은 생활관 불을 끈 뒤 작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영민아, 요즘 분위기 좋다. 계속 이렇게만 가자. 하고 격려했습니다. 박영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진심으로 반성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마음먹은 대로만 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대 내에서 인사 이동이 임박했고 여러 간부들이 직책이 바뀌거나 다른 부대로 전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레 이전에 박영민이 읽어버린 그 기밀 문서의 내용과 맞물려서 새로운 루머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서에 쓰여 있던 대로 이번 인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영민이 의심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저 녀석 예전에 본 문서 내용 다 기억하고 있다가 슬쩍 다른 병사들한테 흘린 거 아니야.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부대 인사 계획이 상급 부대에서 확정된 것 뿐이었지만 사람들은 괜히 사건을 연결지었습니다. 분대장 이지훈은 이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영민아, 괜히 오해받지 않게 조심해. 누가 뭐 물어보면 모른다고만 해. 하고 당부했습니다. 박영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절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도 기억 안 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인사이동 발표가 공식화되자 몇몇 간부가 중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일찍이 박영민을 엄하게 혼냈던 상사도 있었습니다. 막상 떠나는 날이 되니 상사는 그를 불러 나 갈 테니 너는 이제 사고 치지 마 하고 작게 웃었습니다. 박영민은 격려를 하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른 소대의 소대장도 전출 명단에 올랐는데 그 소대장은 예전에 기밀문서 사건 때 박영민을 변호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대가 시끌시끌했지만 내가 이번 합동훈련에서 노력해줘서 다들 조금은 좋게 보는 분위기가 됐다. 계속 힘내라 하고 격려했습니다. 박영민은 왠지 마음이 찡했습니다. 한편 중대장 김철수 대위는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인사이동 회의를 마친 뒤 박영민을 행정반으로 불렀습니다. 이병 박영민 최근 들어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서 보기 좋다. 지난번 사건은 우리가 그냥 잊어줄 수 없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나도 기회를 주고 싶다. 하고 말했습니다. 박영민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 뒤로 전 중대 분위기는 한결 나아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부사관들도 들어오고 몇몇 기존 간부들이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인원이 채워졌습니다. 모두가 정신없이 적응하느라 예전 기밀 문서 사건에 대한 관심은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박영민을 향해 너 조심해라 하고 농담 삼아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그는 성실하게 일과를 수행하며 실수를 줄여나갔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소대장 유재욱 중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기밀 사건의 주인공이라며 박영민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소대장은 웃으며 앞으로는 잘하면 되지. 지나간 실수에 발목 잡히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 하고 응원했습니다. 그 말이 그는 큰 힘이 됐습니다. 시간은 흘러 박영민의 군 복무도 종착역을 향해 달렸습니다. 기밀 문서 사건으로 시작된 고난은 그에게 정신적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대에서는 더 이상 그를 고문관이라고 심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씩 놀리는 이들은 있었지만 그조차도 과거처럼 심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임무에 매진했고 자잘한 실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전역을 한 달 정도 앞둔 어느 날 아침 중대장이 생활관을 돌며 격려차 한마디씩 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박영민 앞에 서서 예전에 큰 사고가 있었지만 이젠 제대로 해내고 있구만. 끝까지 방심 말고 사고 없이 전역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박영민은 격려를 붙이며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동기들과 휴게실에서 과자와 음료를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야, 내가 예전 그 기밀 문서 사건 터뜨린 게 벌써 언젠데. 하고 놀리는 친구에게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바보 같았지. 근데 덕분에 정신 차리게 된 것도 사실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오, 이제는 듬직하네. 하고 농담 섞인 칭찬을 건넸습니다. 결국 박영민은 큰 탈 없이 전역했습니다. 오래전 간부 사무실에 잘못 배달된 기밀 문서를 뜯어본 것으로 인해 전중대가 발칵 뒤집혔던 사건은 그의 군 생활에서 가장 큰 고비이자 전환점이었습니다. 수많은 질책과 조롱을 받았지만 그를 계기로 보안 의식을 제대로 배우고 동료들이나
간부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녁 후 그는 한동안 군대를 떠올리며 우픈 기억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지. 기밀 문서를 그냥 봉투째 행정반에 두면 됐을 텐데 괜히 호기심이 발동해서 사고를 쳤다. 하고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걸 계기로 더 성숙해졌으니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전역한 뒤 맞은 새벽에 그는 문득 옛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분대장 이지훈 병장에게 연락해. 형 덕분에 잘 버텨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지훈은 웃으며 그래, 밖에서도 다른 문서나 서류 볼 땐 조심해라. 하고 농담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그는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일하던 중 우연히 군부대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옛 추억이 떠올라 잠시 정문 밖에서 경계를 서는 후임 병사들을 지켜봤습니다. 거기서 예전의 자신과 겹치는 듯한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바리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 장의 기밀 문서로 인해 시작된 해프닝은 결국 끝을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고 얻은 것은 작지 않았습니다. 비록 전 중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고문관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남들의 조롱 속에서도 책임감과 성실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건은 두 번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소중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박영민의 이야기는 늘 실수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때로는 어리석은 호기심에 이끌려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반성하고 행동을 바꾸고 주변의 신뢰를 다시 얻는지가 진정한 관건입니다. 박영민은 바로 그 과정을 온몸으로 겪었고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종종 그 시절을 회상하며 말합니다. 내가 그때 그 기밀 문서를 열어본 건 정말 큰 잘못이었지만 덕분에 인생을 배웠습니다. 하고 웃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같은 실수를 저지를 법한 후임들을 만난다면 누구보다도 생생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